한밤중에 미국 연준이 시장에 5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유동성 위기 경고에 월가도 술렁이고요. 투자자들은 잔뜩 겁을 먹은 상황이고, 분명히 연준이 돈을 풀면 환호해야 될 뉴스 같은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죠. 이 시스템에 돈이 바닥이 난 거 아니냐, 2008년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속삭임들이 퍼지면서 공포감이 번졌습니다. 주식시장은 긴장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들어 보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할 정도로 단기 자금 경색이 심각해졌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레포 시장 같은 게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초단기 자금 시장입니다. 이 국채 같은 담보를 맡기고 오늘 돈을 빌렸다가 내일 이자 붙여서 갚는 구조죠. 평소에는 민간 기관들끼리 잘 굴러가는데 2019년 9월 한 차례 이 레포 금리가 미친듯이 뛰어올라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은행들 돌려줄 돈이 모자라가지고 단기 금리가 폭등했고요. 결국에 미국 연준이 급하게 개입해가지고 돈을 풀어서 진정시켰죠. 그때의 교훈으로 연준 측에서는요, 2021년에 새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바로 상설 레포 창구 SRF입니다. 일종의 비상대출 시스템인데, 이 시장에 현금이 부족해서 오버나이트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은행들이 연준에서 자동으로 하루치 돈을 빌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 SRF가 이번 10월 말에 풀가동됐다라는 거고, 월 말이라 원래도 자금수가 크던 때에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 지출이 잠깐 멈추는 바람에 시중 자금이 뚝 끊기는 이런 상황들이 겹쳤습니다. 정부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셧다운 위기가 있었죠. 세금은 거치고 국채는 발행되는데 이 정부 지출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들이 시중에 풀리지 못하고 미국 재무부 계좌 이 TJ 잔고로 그냥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은행들 입장에선 풀려나와야 될 유동성이 정부 금고에 묶여버린 셈이라는 거고, 이미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 QT로 몇 년간 시장 돈줄이 좁아진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까지 돈을 잠가버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이 그냥 팍 마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냐? 레포 금리가 평소 5% 아래에서 갑작스럽게 연 4.2%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정해둔 SRF 금리가 4.0%인데요. 이 시장 금리가 이것보다 높아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 딜러들이 연준 창구로 달려간 겁니다. 연 4% 정도의 연준한테 빌려서 4.2%의 시장에 빌려주면 남는 장사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국에 미국 연준은 하루 만에 500억 달러라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게 된 거고, 2021년 이 제도를 만든 이후에 단일 최대 규모였고요. 코로나 팬데믹 직후를 빼면은 가장 큰 단기 유동성 투입이었어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될 정도의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시장에 하루 만에 풀려버린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렇게 풀어준 돈 덕분에 레포 금리는 이튿날 안정이 됐고요. 근데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 500억 달러가 어디까지나 하루짜리 대출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은행들은 연준의 500억 달러를 고스란히 상환을 했고, 잠깐 사이에 풀었던 유동성이 전부 다 다시 회수가 된 거죠. 주요 SRF 같은 경우는 단기 쇼크를 흑효과처럼 완화하는 역할일 뿐이지 이게 며칠짜리 임시 진정제 같은 거였습니다. 이 정작 시장의 근본적인 유동성 긴축 압박은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였을까요? 이 평소라면은 역시 연준이 유동성 공급해줬으니까 한시름 났다, 이러면서 안도 상승 랠리가 나올 법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싸늘해졌습니다. 연준이 결국에 사고 쳤다, 뭐 이런 말까지도 흘러나왔어요. 미국 연준이 돈을 풀 정도면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의구심이 퍼진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오히려 이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준비금이 갑자기 부족해진 거 아니냐, 이런 공포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모두가 비관론에 빠진 건 아닙니다. 이게 겉보기에 드라마틱했던 이 사건의 실상을 두고 알고 보면 별일 아니다라는 진단도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번 단기 자금 경색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연준이 3년 넘게 양적 긴축으로 시중 자금을 빼온 데다가 하필이면 정부마저도 몇 주간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은행 준비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TJ 잔고는 불과 한 달 사이에 2천억 달러 이상 불어나서 1조 달러에 육박을 했고, 그만큼 시중에 돈이 흡수가 됐어요. 당연히 은행들끼리 돌릴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맥 경화가 온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손실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막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언젠가는 그 돈을 다시 쓸 테니까요. 실제로 셧다운 위기가 해소되고 11월 초에 정부 지출이 재개되면서 TJ 잔고는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은행 시스템으로 현금이 되돌아왔고요. SRF 이용액도 바로 평소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불과 며칠 만에 500억 달러 규모에서 50억 달러 아래로 줄어든 걸 봤을 때 이번 시장의 극심한 긴장도는 빠르게 완화가 된 셈인 거고, 미국 연준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봤는지 11월 달 FOMC에서는 양적 긴축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유동성 상황을 주시하겠다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바탕 소동치고는 일단 급한 물줄기는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끝난 걸까요? 이번이 그냥 해프닝이라면 다행인데요. 혹시 더 큰
큰 위기의 전조는 아닌 걸까? 이런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 전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국 연준이 잠깐 돈 풀어가지고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여유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라는 경고다라는 거, QT를 너무 오래 한 거다라는 거, 그대로 두면 2019년처럼 결국에 더 큰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 이 실제 2019년 레포 사태 때 미국 연준은 놀라가지고 즉각 QE 재개를 했을 정도였죠. 반면에 여기서 낙관론자들은 오히려 고개를 젓습니다. 이번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다라는 거고, 은행들 사이에서 돈이 잠깐 돌지 않았을 뿐이지 지난 2008년 같은 신용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정부 당좌 계좌에 돈이 묶인 것도 일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곧 정상화될 거라고들 합니다.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심리적인 불안은 한번 촉발되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거. 특히 시장이 한번 공포를 느끼고 나면은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안정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요. 이 단기 유동성 소동의 와중에 느닷없이 리플 XRP 이야기가 투자자들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거예요. 연준의 레포 위기랑 암호화폐 XRP랑 무슨 상관일까? 사실 표현만 보면 직접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설마 이게 XRP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왜 그런 얘기가 도는지 이해하려면은 이제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이른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위기설에 편승한 큰손들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큰손, 즉 고래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몇 번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시장의 교과서적인 패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가격을 한동안 지루할 만큼 횡보시킵니다. 관심을 시키고 그 사이에 자신들은 슬금슬금 물량을 모아나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불트랩을 만듭니다. 가격이 막 오를 것처럼 살짝 치고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 매몰차게 급락시켜버려요. 순식간에 계단식 폭락이 나오면은 놀란 개미들은 허둥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게 보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의도적으로 와장창 무너뜨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 가격 앞자리가 바뀌는 수준이라거나 오래 지켜온 가격대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시기죠. 그러면 공포에 질린 개인들은 패닉세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설상가상으로 미디어랑 유명인들까지도 총출동합니다. 암호화폐 겨울 온다, 경제 위기 임박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랑 루머가 쏟아져요. 이 최근에도 뜬금없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루머까지도 흘러나왔습니다. 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요,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유난히 크게 부각이 되곤 하죠. 겁먹은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한참 두들겨 맞은 뒤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요, 이번에 슬쩍 반등 신호를 줍니다. 이제 다 떨어졌나 싶게 살짝 올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속임수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희망을 보인 뒤에 다시 한번 아래로 꺾어버립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이 시장은 이제 답이 없구나, 이러면서 손절하거나 관망 모드로 돌아서죠. 개미들이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고래들은 어느새 바닥 근처에서 충분히 담을 만큼 담아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망할 것처럼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은 내부에서 조용히 저점 매집을 끝낸 거예요. 심지어 유명 애널리스트라거나 언론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그대로 퍼뜨려 놨다 보니까 막상 반등이 시작돼도 대다수 개인들 어때요? 안 믿고 따라서 매수 안 하죠. 바로 그때 시장을 들어 올린다면은 최소한의 자금으로도 급등 연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왜냐면 이미 약한 손들은 털려 나갔고 남은 건 저점에서 물량 모은 세력들 뿐이거든요. 지금의 시장 흐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교과서 패턴과 거의 빼닮았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며칠 동안 비트코인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눈치챘듯이 비트코인은 상당 기간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했습니다. 흥미를 잃은 투자자들이 지쳐갈 때, 그때 여기저기서 악재 뉴스가 끼어들었죠. 미국 연준의 유동성 경고라거나 국채금리 급등 소식이라거나 심지어 앞서 언급드린 양자 컴퓨터 해킹설까지도 이 공포 분위기가 풀세트가 차려졌다라는 거고, 그런 사이에 알트코인들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이 시중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이더리움이든 XRP든 힘을 못 쓰고 흘러내렸죠. 한편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은 조용히 숏 매도 포지션들이 쌓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숏 포지션 규모가 크게 늘었다라는 보고가 나와요. 많은 분들께서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이 극에 달하면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어느 순간 큰 손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한 방의 숏 스키즈로서 숏 포지션들을 모조리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은 숏 세력은 강제 청산돼 버리고 그 불꽃이 연료가 돼서 시장은 더 뛰는 구조입니다. 이 고래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공포 극대화해서 저점 매집하고 또 숏을 구축하면서 숏을 쇼트치는, 이렇게 말만 들어도 교묘하고 무섭겠지만 이 시장에선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차트나 지표가 무색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통계적 예측이요, 이 세력들 앞에서는 한순간 뒤통수 맞기 십상이겠죠. 오히려 중요한 건 투자 심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매도하고 있을 때
역발상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고, 지금처럼 공포에 질린 개미들과 한쪽으로 몰린 숏포지션이 보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바닥에 가까워진 건가 이러면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실제 시장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공포가 크게 다를 때가 기회다. 물론 막연한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XRP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일부 투자자들이 XRP를 주목한다라고 했는지 그 숨은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 속에서 XRP가 언급되는 이유는 리플이라는 기업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플은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전통 금융 시스템의 느리고 비싼 송금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특히 ODL이라고 불리는 리플의 주력 상품은 은행이나 송금업체들이 XRP를 중간 매개체로 써서 실시간 해외 송금까지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달러를 필리핀 페소로 송금하려면은 보통 중개은행 거치면서 몇 날 며칠이 걸리지만요. ODL을 사용하면은 달러로 XRP를 사고 또 곧바로 XRP를 팔아서 페소로 바꾸는 식으로 몇 초 만에 송금이 끝납니다. 여기서 XRP는 다리 통화 역할을 하면서 거래가 끝나면 바로 소멸됐다가 다음에 또 쓰이는 유동성 브릿지가 되죠. 이게 은행 입장에선요, 해외 각국에 미리 예치해둔 자금, 일명 노스트로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크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운영 자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은 은행들의 유동성 비효율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주겠다라고 나선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 나타난 문제가 뭘까요? 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자금 경색이었죠. 리플이 노리는 시장의 아픈 지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물론 레포 시장과 국제송금은 결이 달라요. 큰 틀에서 보면 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못 가 있다. 이런 게 공통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XRP 옹호자들 사이에선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니까 리플 같은 신기술이 정답이다라는 거. 실제 현실이 당장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서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 불안이 부각될 때 대체 솔루션 서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거고, 리플사는 이미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맺고 리플넷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의 거래량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요. 이번 리플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30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리플넷을 통해서 처리가 됐고, OD의 송금 규모는 해마다 2배 이상 성장해 왔다라고 해요. 이 최근에는 일본,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 실제 상업 송금에 XRP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 SEC 소송에서도 올해 리플 측이 부분 승리를 거두면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내부 기관들도 한때 상장 폐지시켰던 XRP를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고, 리플도 미국 시장 공략에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장밋빛인 것은 아니에요. 이 리플의 도전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위험과 과제들이 존재해요. 우선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죠. SEC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은행들이 XRP를 활용해 선뜻 뛰어들긴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경쟁 구도도 생각하셔야죠. 국제송금 시장에서는 이미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고요. JP모건 같은 은행들은 자체 결제 코인 JPM 코인 같은 것들까지도 테스트 중입니다. 요즘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CBDC 같은 경우는 역시 리플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론 디지털 화폐 시대를 앞당겨서 전체 파이를 키울 수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론 정부 발행 코인이 국제송금용 표준이 되면 굳이 XRP를 쓸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변동성도 무시 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XRP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활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고, 결국 리플이 꿈꾸는 글로벌 송금 인프라가 현실 금융권에 뿌리 내리려면은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이고 규제, 파트너십, 시장 안정성까지 전부 다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리플과 XRP의 펀더멘털 스토리를 짚어봤습니다. 다시 투자자의 자리로 돌아와 볼까요? 앞서 거시경제 상황부터 시장 구조, 그리고 XRP의 가능성과 위험까지 훑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여부입니다. 저라면 이런 접근들을 해볼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연준이 유동성 경색 신호에 빠르게 반응했다는 점을 주목을 합니다. 이 긴축을 완화하고 필요할 때 돈을 풀 기세니까요. 심각한 유동성 위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본 거죠. 적어도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최악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가 실체 이상의 과장인 건지 합당한지 가늠하셔야 됩니다. 제 느낌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위기 뉴스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정작 그 뒤엔 평정심을 찾는 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다음으로 XRP의 펀더멘털을 다시 생각합니다. 솔직히 최근 며칠 사이에 XRP 자체에 무슨 나쁜 뉴스가 있었나? 딱히 없습니다. 가격이 내린 거는 비트코인 포함 전체 시장 분위기 탓이 컸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SEC 이슈도 한 곱이 넘겼고, 해외 사업도 확장 중이고요. 기술 업그레이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기는 괜찮은데 외부 환경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다는 거. 이 주식 투자로 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매도 구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절대적인 가격 레벨도 참고해봅니다. 물론 현재 XRP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다시 그 가격이 온다라는 보장은 정확하게 드릴 수 없겠지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이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눌렸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곧바로 전재산 올인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비중 조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XRP 투자를 대할 때 내 포트폴리오의 몇 %를 담을지 엄격하게 정해둡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한 바구니에 몰빵하지 않아요. 이번처럼 시장이 요동칠 땐요. 이런 원칙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령 XRP 가격이 내렸다라고 해서 조급하게 배율을 늘리지 않고 애초에 정했던 한도 내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덕분에 밤에 가격이 출렁여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많이 담아서 불안하시다면 이미 포지션이 과한 거겠죠. 원칙 매매의 힘은 이럴 때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손을 털 때 오히려 저는 여유있게 담아갈 여력이 생기니까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몇 달간 XRP 고래 지갑 숫자가 늘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격이 정체되는 사이에 조용하게 많이 모은 지갑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 투자자니까요. 이 거창한 온체인 데이터까지는 못 보더라도 시장 흐름과 뉴스로서 그런 낌새를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큰 손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상황 판단과 가설 설정, 행동의 과정들이 투자에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데이터랑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시되 최종 해석과 결정은 자신의 몫으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 유동성 소독은 큰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연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신호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장 유동성을 죄던 큐티를 끝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를 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정부도 예산 합의로서 셧다운 위기를 넘겼고요. 다시 지출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TGA에 묶였던 돈들이 서서히 시중으로 풀린다는 뜻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유동성 환경이 다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흐름들이라면 최근에 극심한 불안은 서서히 가라앉을 거고, 이 시장은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 유동성이 풀리면은 그동안 주저앉았던 자산 가격의 숨통이 트이겠죠.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특히 XRP처럼 뚜렷한 활용처랑 스토리가 있는 코인들은 한번 모멘텀 붙으면 강력하게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RP가 올해 크립토 업계에서 희귀하게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부분 면죄부를 받은 자산이에요. 만약에 연준의 정책 전환으로 달러 유동성이 개선되고 투자 심리가 돌아선다? 그렇다면 기관 자금도 다시 크립토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때 규제 리스크가 한결 낮은 코인으로 XRP가 재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시장이든 변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혹여나 예상하지 못한 진짜 대형 악재 같은 것들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크립토도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또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유동성 공급에 나설 테고, 결국 돈의 가치 희석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자산이 재조명받는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위기가 깊어지면 대응도 강해지고요. 그 끝에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싹 트는 것이 시장의 역설적인 사이클인 듯합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불안한 장은 분명 실제 이유가 있었고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연준과 정부는 필요한 카드를 다 꺼내서라도 대응할 것이다. 이런 신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 시장은 그걸 테스트했고 결국 당국에 움직였죠.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눈앞에 공포에 휘둘릴지 아니면 그 이면의 움직임을 읽고 담담하게 대비할지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XRP를 비롯한 자산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란 기회는 늘 교체한다, 이런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동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과연 오늘의 공포는 내일의 기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지금 우리의 판단과 준비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너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고민과 결정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이런 리플 XRP와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멘탈의 시장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리플 같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비슷한 착각을 하세요. 리플 무조건 상승한다, 이번엔 다르다, 리플 10,000원 갈 거다, 이런 말 익숙하시죠? 믿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현실적인 대비가 없이 만들어진 희망이라면 이 시장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플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리플 1,500원, 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때 마음이 단단해지실 겁니다. 이게 진짜 멘탈 관리의 시작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미리 가져놓으시면은 이상하게도 시장 투자하실 때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미 만약을 생각해봤기 때문이겠죠. 가격이 실제로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 이거 좋다, 내가 예상했던 구간이 맞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공포가 찾아왔을 때 그걸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러너들도 마라톤 뛸 때 똑같죠. 배고플 때 에너지를 찾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잘 달리는 사람은 배고프기 전에 미리 챙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겪고 나서 대비하면 이미 늦어요. 하락 오기 전에 마음과 전략을 세워두시면 그 구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결국에 코인 투자에서 이긴다는 거는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락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락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 준비된 멘탈이 다음 상승장의 출발선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줄 겁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리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걸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 폭등하는데 왜 리플은 안 갈까? 근데 이건 시장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상을 했던 흐름입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늘 순환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시장에 문을 열면서 급등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대형 알트 그리고 중소 알트로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즉 리플이 잠잠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자금들이 순환하기 직전의 단계라는 뜻인데요.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선 이런 흐름들 미리 읽고 리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초입에서 이미 매수 타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조용해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폭등장에 있어서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조용한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금 순환의 전조 현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비트코인 신고가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리플은 단기간에 수십 배씩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그 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은 이런 흐름들을 데이터로 읽습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타이밍, 유동성이 집중되는 구간들 여기서 기반으로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다수의 알트코인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다음 수단이 오는 시점까지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요. 수익은 구조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은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처럼 비트코인 신고가 이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리플의 상승 파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구간들 집중 분석하면서 매수랑 매도 타점을 꾸준하게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비정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던 정상적인 시장 패턴이라는 거고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을 온전히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만듭니다. 다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움직일 때 수익을 잡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 아니라 전략인 거고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핵심들이 바로 물타기 전략인데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무작정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 확보해 두셨다가 하락 구간에서 계획적으로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되면 반등했을 때 손실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늘 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합니다.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투자자는 기회를 놓치지만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즉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으로서 멘탈을 지켜가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